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요, 10장 가설 검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영상의 추정에 이어서요, 저희가 이제 가설 검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가설 검정은 추정만 잘 이해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추정 단원에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가설 검정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제 검정 통계량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가설 검정은 사실 우리 산업공학에서는 흔히 쓰이는 방법이 되겠고, 통계적 기법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취업하셔도 추정보다는 이 검정을 많이 활용하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신설비가 구설비에 비해 생산량이 많은지 다른지, 또는 품질이 우수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통계적 가설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강의 내용 2번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계적 가설, 그리고 가설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설 설정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검정의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뭐냐? 검정 통계량을 활용하는 것과 또 하나는 p-value를 이용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p-value를 이용한 가설 검정 세 번째 섹션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자, 우리가 추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이번 학기에는 평균, 분산, 비율 요 세 가지에 대한 검정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평균에 대한 것이 있는데 단일 모평균에 대한 추정 대신 검정 있고요. 두 모평균에 대한 검정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평균에 대해 검정을 할 때 필요한 적절한 샘플 사이즈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샘플 사이즈는 무엇과 연계된다? 신뢰 구간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뢰 구간. 자, 이렇게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검정을 쭉 다루고 나면 그것과 거의 유사한 체계가 비율에 대한 검정이 되겠습니다. 단일 모비율, 두 모비율의 검정과 또 차이에 대한 검정을 우리가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과 비율을 배워보고요. 이 검정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정했을 때의 분포와 동일한데 보통 지분포 또는 평균인 경우에는 T분포를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모비율인 경우에는 표준 정규 분포, G분포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분산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분산에 대한 검정을 이제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분포의 적합도, 그 다음에 독립성, 동질성 검정이 유사한 듯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 모두 카이 스퀘어, 카이 제곱 검정을 활용해서 이런 검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바로 이 검정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께서 공학통계 1에서 확률을 학습하고 여러 분포를 배우고 추정을 배운 이유도 달리 말씀드리자면 이 검정,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계적 가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일 또는 여러 모집단에 관한 주장 또는 가정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고 결국 샘플링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 샘플링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가설에 대한 검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샘플을 추출해서 모집단을 추정하거나 어떤 모집단의 결과를 검정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가설 검정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우리가 추정이나 검정의 기본 개념은 바로 이 샘플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본, 샘플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설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를
찾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어떤 가설 뒷받침할 근거를 찾게 되면 우리가 표본에서 얻은 정보와 가설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가설을 기약하는데, 요때 가설을 우린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는 귀무가설과 좀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대립가설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귀무가설이 바로 기존의 주장입니다. 기존의 주장이 되겠고요. 대립가설은 새로운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냐, 귀무가설을 중심으로 요 귀무가설을 기약할 수 있냐 없냐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요것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가설 검정을 할 때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결론을 내릴 확률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류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귀무가설 null hypothesis에서 HO라고 표현하고요. H0.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alternative hypothesis에서 H1 또는 여기 H alternative 약절 A라고 쓰기도 합니다. 책마다 H0, H1 또는 HO, HA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가설 검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설 검정은 철저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귀무가설은 항상 뭘 두겠어요? 제가 뒤에도 놨는데요. 무죄다라고 누는 거예요. 대립가설은 예를 들면 뭐 살인자다. 이 무죄란 표현을 달리 말하면요, 살인자라 할 수 없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죄란 것과 살인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같은 의미는 아니죠. 저희는요, 가설 검정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살인자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살인자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즉, 대립가설이 맞는지를 입증해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우린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즉,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건 자기로부터 충분한 증거가 얻어져서 대립가설을 지지한다. 즉, 범인을 검거했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귀무가설 여러분 기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를 의미할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사실은? 이건 사실은 이렇게 쓸 순 없어요. 우린 살인자라고 아직은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기각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얻은 샘플, 자료로부터 아직까지는 충분한 근거를 얻지 못했다. 즉, 우리가 어떤 재판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살인자라고 단언할 수 있는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하겠다. 하지만 결백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결백을 입증하려면 이 사람이 결백한 알리바이가 명확히 있던가, 현장과 다른 곳에서 CCTV가 있다는 이런 결백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이 가설 검정은 무죄를 입증하는, 결백을 입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대립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입증하는 절차예요. 즉, 대립가설에 사실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해서 대립가설이 맞다, 이건 말이 되지만 기각하지 못했다고 해서 귀무가설이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떤 강의 또는 교재에 다소 혼돈스럽게 언급이 되고 있는 책들도 있는데요. 귀무가설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각하거나 기각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요, 피고가 무죄다, 귀무가설, 유죄다, 대립가설, 그리고 유죄임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가설 검정의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게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 폐수의 타르 성분은 화학 공정의 소입 온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명백한 증거로 귀무가설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대립가설 채택되기 전까지는 귀무가설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무죄라고 추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기각하지 않음 이런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피고가 무죄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직 유죄 선고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다는 것이에요. 즉 이건 정말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설검증 기본 체계예요. 귀무가설 채택하는 것 이런 거 없어요. 기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죄라고 입증하는 게 아니라 살인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살인자라고 할 수 없다. 즉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는 표현을 시험에 쓰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틀리다고 합니다. 귀무가설은 채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귀무가설을 기각하거나 또는 귀무가설 기각 못함으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또는 제가 앞으로는 reject H5냐 난 reject H5냐 요것만 있다. 요것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립가설 살인자는 입증했잖아요.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accept HA는 표현 되나요? 네, 사실은 돼요. 사실은 되지만 우리 혼돈하니까 딱 두 개만 쓸게요. 우리 이번 학기에는 귀무가설의 기각 또는 기각 못함. 항상 우린 귀무가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설 검증의 기본 컨셉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통계적 가설 검증을 함에 있어서 활용되는 것이 바로 검정 통계량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S가 붙지 않으면 통계량이 되겠고요. S가 붙으면 통계값, 즉 통계량이 갖는 하나의 경우의 수, 하나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통계량이 되겠고요. 이 통계량은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다, 랜덤 베어리어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에서 결론을 내리는 근거가 바로 이 검정 통계량이 되는데 제가 아까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차에서 가설 검정을 설명드릴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가설 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10.3 섹션에 배울 p-value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을 할 때는 검정 통계량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재의 확률 통계 분포표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결론을 내리기가 쉬워요. 반면에 p-value를 구하는 것은 분포표를 보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언제 쓰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쓸 때. PC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p-value 이용하는 게 많고요. 우리가 진짜 손으로 계산할 때는 주로 요 검정 통계량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테스트 스태티스틱 이용하는 요 검정 통계량만 쓰지 왜 p-value를 쓸까요? 실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취업하셨을 때 손으로 연산을 하겠습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해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당연히 이걸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 두 가지, 일단 손으로도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되니까 손으로 계산하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이론적 배경 지식을 모두 갖게 되어서 통계적 해석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다루고자 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회사 가시면 이 p-value를 보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감기 백신은 예방 효과가 25%로 알려져 있고 2년 동안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자, 2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신규 백신이 나왔는데요. 그것이 현재 백신과 같다라는 것은 P가 0.25인 것을 0.25라고 가설을 세우겠다는 것이고요. 대립가설은 새로운 백신이
실제로 현재의 백신보다 효과적이다. 이 말을 숫자로 얘기한다면 우린 사실은 요 설명이 블라블라 써있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즉 귀무가설은 P가 0.25다. 대립가설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0.25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우리는 0.25보다 큰지를 바로 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것에 대해 우리가 큰지를 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위와 같이 설정했을 때 검정 통계량은 새로운 백신의 접종 표본에서 효과가 있는 사람의 수가 X가 되겠죠. 그래서 N분의 X가 될 것입니다. 20명 중에 과연 0.25보다 크다고 하면 귀무가설을 기약하는 것이고요. 0.25라고 생각을 한다면 귀무가설을 기약하지 못하겠죠. 근데 만일 우리가 요 숫자를 가져가고 있는데 8의 경계로 20분의 8이죠. 20분의 8은 거의 얼마입니까? 40%예요, 여러분. 그죠? 20분의 8. 이거 좀 이상하네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요것을 요보다 큰 범위에는 기각을 할 거니까 기각역, critical region이라고 하고 요걸 critical value, 기각값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 통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25%보다 크면 과연 몇 프로보다 크면 25%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26%보다 크다면? 28? 30%보다 크다면? 네, 그거 알 길이 없죠. 이것은 결국 샘플 사이즈와 신뢰 구간, 이 두 가지에 의해 좌우됩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 추정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이 약을 먹은 사람이 10,000명 있는데 우리가 샘플링을 한 20명 했잖아요. 근데 25%보다 큰지 검증하려고 봤는데 무려 40%나 통과가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샘플링을 굉장히 운이 나쁘게 해서 굉장히 약발이 잘 받는 사람, 조금이라도 약이 들어가면 잘 치료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10,000명 중에서는요, 효과가 20,000명, 2,000명밖에 없었거든요. 20%밖에 없었는데, 샘플링을 잘했더니 20명 중에 8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25%인데. 그럼 이것은 잘 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요런 케이스가 아니라 또 반대의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한 5명밖에 치료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몸에 약이 잘 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무가설 그냥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신약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겁니다. 10,000명 중에 글쎄 한 5,000명 치료됐어요. 5,000명. 근데 샘플링을 잘못해서 수명 중에서는 한 5명밖에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25%죠. 25%더 크다고 말을 못하는 두낫 리젝 아니겠습니까? HO. 난 리젝 HO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과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야 되는 참일 때 참이면 기각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때 기각을 하는 오류를 일종 과오 유의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알파라고 씁니다. 반면에 귀무가설 기각임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해버리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귀무가설이 참일 때 기각을 하면 잘못됐죠? 자, 귀무가설이 거짓이에요. 대립가설이 참인데 대립가설 참이라면 뭐예요? 귀무가설이 기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기각을 못했어요. 요거를 제 2종 오류 베타 요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을 해버리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마치 뭐라고 보시면 되면요. 요게 무죄고요. 요게 살인자입니다.
귀무가서 참이라는 건 살인자가 아닌 거거든요. 무죄인 사람한테 누명을 씌워 살인자라고 하는 이거 잘못된 거죠. 그걸 일종 과오 유의 수준이라고 하겠다는 거고요. 반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근데 풀어주는 겁니다. 살인자인데 풀어주는 거.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살인자를 잘 잡는 거, 이거 좋겠죠? 살인자인데 기억해서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1-베타 이걸 검정력이라고 합니다. 파워 오브 테스트라고 쓸 것이고요. 저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1-베타를 이건 제가 쓰는 말입니다. 그냥 검거율 어때? 검거율. 범인 검거율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유의수준 알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귀무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서 나는 이제 무죄인 사람을 무죄라고 얘기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1-알파 되겠죠? 요것을 우리는 달리 말하면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오류예요. 유의 수준 알파 일종 과오인데 1-알파는 신뢰 수준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한다. 자, 유의 수준은 significance level 또는 level of significance에 있고 알파로 표현하고요. 1-베타는 옳은 결정, 1-알파도 옳은 결정. 자, 1-알파를 신뢰 수준, 1-베타는 검거를 잘했다. 그래서 그 말 대신에 검정력, power of test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종 과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무가설이 참일 때 기억해요. 즉 무죄일 때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죠? 자, 우리 예제 백신 문제로 가져온다면 새로운 백신과 현재의 백신 효과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20명의 8명을 초과해서 2년 동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그니피컨스 레벨 알파가 P가 사실은 뭐예요? 기분이잖아요? 조건부 확률이죠? 요거 기분이라고 있습니다. 자, 4분의 1인데 사실은 4명 중에 1명만 효과가 있는데 수명이 8명 이상이 될 확률 있겠죠. 맞습니까? 이거 무슨 분포예요? 이항 분포입니다. 뭐 아니면 도.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9명부터 20명까지 될 확률, 바이노미얼 분포로 구하자. 자, 우리 누적 이항 분포표 교재에 있었습니다. 공학통계 1에서 학습하셨던 내용이죠. 누적 이항 분포표를 본다면 자, 0부터 8까지 그때 P가 4분의 1인 분포표가 있을 겁니다. 자, N이 20이고요. P가 4분의 1. 우리 기본적으로 요거는 바이노미얼 NP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적 이항 분포표를 읽어주시면 된다. 자, 그때 확률은 95.91%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종 과오가 발생할 가능성은 4.09%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8명 이상이 감기가 나왔어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8명 초과 9명 이상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25%예요. 실제로 25%밖에 안 되지만 9명 이상 치료될 확률은 4%밖에 안 된다니까.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야, 이거 4%라도 틀릴 가능성이 있군. 이렇게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4%밖에 없으니 우린 25%보다 크다고 결론 내리겠다. 즉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유의수준이 작죠? 그럼 리젝 H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결론은 뭐예요? 0.25보다 크다고 결론 내리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작은지 어떻게 보나요? 네, 엄밀히 말하면 요건요 사실은요 알파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사실 이게 P 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기준을 5%라고 가져간다면 5%보다 작게 되면 우린 기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0.05보다 작다면 기각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네, 좀 이따가 좀 저희가 P-밸류를 갖고 설명하는 단원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종 오류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종 오류를 보시면요. 귀무가설이 거짓일 때 이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즉, 귀무가설이 거짓이란 건 뭐예요? 사람이 범죄자다, 즉 살인자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종 과오를 범할 확률은 유의 수준이 특정한 값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계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알파를 중심으로. 알파를 결정하고 그리고 베타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대립가설이 예를 들면 0.25보다 큰데 실제 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실제 귀무가설이 기존의 25%가 효과가 있다라고 했고요. 대립가설은 0.25보다 크다는데 0.25보다 크지만 실제 값이 있겠죠. 만약 그게 예를 들면 50%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만약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우리 베타를 한번 볼게요. 베타가 이거 오류잖아요. 기억하겠다는 얘기죠. 50%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8명 내로 있을 확률이 오류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무려 50%나 치료 효과가 있어요. 1000명 중에 5000명이 치료된다고요. 근데 20명 중에 8명 이하로 치료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베타라고 하고요. 0부터 8까지 역시 뭡니까? 바이노미알인데 0부터 8이니까 그냥 아까도 보시다시피 누적이항 분포표를 보면 되겠죠. 그것을 제가 슬라이드에서 직접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요. n이 20이고 p가 2분의 1인 누적이항 분포표를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0.2517, 25.17%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새로운 백신이 현재 백신보다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검정 결과로 인해 새로운 백신이 기각될 가능성도 무려 25%. 그러니까 50% 그냥 높죠. 높음에도 불구하고 8명 이하로 날 확률이 있어? 네, 그게 25%. 4번 중에 한 번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누적이항 분포표를 보겠습니다. P 0.5고요. 우리 N이 얼마일까요? 방금 20이었죠? 5, 20. 자, 교과서 575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 575페이지 보시면, 자, 초점 잘 맞나요? 0.5 있죠? 여기 0.5. 여기 열 보시면 20 있습니다. 그죠? 20 중에 8개의 누적 분포 아니겠습니까? 제가 붉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이시나요? 자, 이게 실제로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제가 헷갈리네요. 자, 제가 요렇게 P가 0.5인 거 보고요. 이쪽에 보시면 20인 거 있죠? 20이자 0. 붉게 표시한 거 8까지 가서 쭉 읽으면 그 값이 얼마다? 28 있죠? 가서 읽으면 얼마다? 0.2517이다. 0.2517. 이렇게 누적이항 분포표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계적 가설 검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루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종 과오와 2종 과오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파, 베타 크기의 역할, 실제 확률 변수에서의 가설 검정 어떻게 하는지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